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EIL의 김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캡스가 2019년에 이제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개소한 이후에 1단계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현재는 2단계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단계 로드맵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로드맵 추진 성과 및 한계, 그 다음에 2단계 로드맵의 추진 전략 계획, 그 다음에 분류체계 개편, 헬스 인벤토리 구축, 기대 효과 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에서 너무 다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1단계 로드맵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로드맵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참여했던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2월에 이제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오송으로 내려와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배출량의 산정 요구 증대,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가지고 1단계 로드맵을 마련을 했고 20년부터 24년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사업장 소송 생활 등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이제 추진 과제들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처리 실적을 보면 약 한 55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24년까지 29개 과제 추진 계획 수립을 해서 총 70개 과제를 수행했고, 부문별 추진 계획 대비 거의 100%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각각의 부문별로 보면 주로 이제 추진 목표를 보면 이제 누락 배출원 발굴, 그 다음에 배출량 산정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부분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성과는 배출량에 대한 산정에 대한 기간 단축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이쪽에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왜 캡슐 배출량은 이렇게 시간 텀이 깁니까?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러이러한 사건 그냥 뭐가 오래 걸리나 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연구에 대한 그걸 알고 캡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파악을 해가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정확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통계 자료를 끌고 와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 텀이 걸립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개소가 된 이후에 23개월까지 단축을 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계점으로 보면 1단계 로드맵에서 이제 그 분류체계 개선, 과소평가 물질 해가지고 VOC하고 암모니아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배출량 검증에 대한 부분을 한계점으로 나타냈고, 그러한 요 한계점의 일환으로 지금 바로 앞에 발표를 해주신 송미정 교수님께서 하셨던 연구 내용이 이제 암모니아에 대한 배출량 검증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종에 대한 거는 기존에 이제 샘스 자료를 활용을 해서 계속 확인을 해왔었고, 4.5종 사업장은 항상 불확실성이 크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까지 이제 배출원이 조사를 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다. 그 부분이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기존의 샘스 자료를 보면 샘스 자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배출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샘스 자료에는 이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탄화수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캡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표현을 그전에 했을 때는 구멍이 뚫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생가스에 대한 배출량이 산정이 안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고용연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배출량 산정 방법이 개발이 됐다라는 성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누락 배출원 발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잔재물 소강, 생물성 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출계수 현행화 등을 진행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송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누락 배출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락 배출원 부분이고, 이제 그 중에 비도로 장비 중에 이제 시삭 조업 장비, 여기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항만 하역 장비 등등 해서 캡슐에서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배출원을 추가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24년 배출량부터 포함이 돼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비산문 재비산 배출 현행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트로딩에 대한 산정 방법론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이제 비배기계 부분이 되겠는데, 비배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타이어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 부분이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 마모 부분에 대한 거를 개선을 하게 되면 자동차 비배기에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도로 부분에서도 누락 배출원 추가, 그 외에 이제 선박과 관련된 누락 배출원에 대한 걸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앞으로 적용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캡스에 대한 그 성과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1년, 제가 알기로 12년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적용했던 부분이 다스 부분입니다. 그 다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배출 개수와 활동도에 대한 불확도 평가를 실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배출량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9년 기준 평가 결과하고 2020년 기준의 배출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한 부분인데, 대부분 다 많이 개선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 산업연소와 제조업연소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뭔가 배출량 산정 방법이 이제 뒤로 이제 후퇴한 것이 아니고, 이때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신규 배출원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배출원이 추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출량에 대한 불확도가 조금은 낮게 산정이 돼서 기존의 결과보다는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코 이 부분이 배출원에 대한 산정 방법이 후퇴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2단계 로드맵 추진 방향 및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선순위를 고려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활용 확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서 사업장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 이제 샘스도 고도화를 했고, 사후전까지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할 수 있는 리스 시스템까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도로 이동 오염에 대한 템스를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배출량 시공간 특성 고려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배출량 중심 개선이라고 했다면, 이제 시공간 특성 중심으로 누락 배출원 및 활동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을 추진하고 수립하고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앞서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양돈 농가에서 이제 동사 시설에 대해서 캡스의 배출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식 재래식이냐 현대식이냐라는 거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담당 기관하고 이제 아마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위해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일 처음에 발표를 해주신 김영철 연구사님께서 이제 햅스 인벤토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 부분은 오전 관리뿐만 아니고 이제 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영향하고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그 방향을 봤을 때는 건강 영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햅 배출량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단순 배출량 부분이 아니고, 햅은 건강에 대해서는 노출이거든요.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핫스팟이고, 핫스팟에서의 노출 시간, 노출 빈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향후에 고려를 해주신다면 보다 좀 더 앞으로 더 유용한,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이제 우리 현재 문자로 오면 미세먼지 경보, 오존 경보 오듯이 햅도 뭐 유해 물질에 대한 경고로는 굉장히 그거는 후폭풍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핫스팟 지역에 대해서 농도가 높을 때 이 지역에 대해 지금은 조금 뭐 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뒤에 감당하기 어려운 분명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지금 2단계 로드맵에 대해서 총괄, 사업장, 수송 생활 부분 등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센터에서 수립한
로드맵이고요. 이 로드맵은 센터 자체에서 수립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수립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생활 수송 부분이고요. 그리고 햅 인벤토리 시스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영향 예측 시스템, 니스, 앨리스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류체계 개편 부분입니다. 이제 그 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국가 배출량의 정책 정확도 향상,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제고, 분류체계 확장성, 연계성을 고려해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마련을 했는데,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이라고 봤을 때 지금 제가 한 20년 이상 현 분류체계에 익숙해져 있어서 분류체계 개편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제가 저거를 편의성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제 저런 목적을 가지고 분류체계를 개편을 하고 24년 배출량부터 개편된 배출원으로 배출량이 아마 제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체계 원칙을 보면 일원화 간소화, 그 다음에 정합성 제고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각각의 부문별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통합 재편, 누락 추가 등등을 통해서 분류체계를 개편을 하고 있고, 부문별로 이제 분류체계 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RV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승용, 승합, 화물차로 이제 분류 다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 회의 때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모든 대기 정책과 관련된 배출량은 기존의 분류 체계의 승용, 택시, 승합, 화물, 버스, 그 다음에 이륜차 RV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RV가 승용, 승합, 화물로 개편이 됐을 때 배출 개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배출량에 대한 어떤 편차,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떤 그 오차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락 부분인데, 누락 부분과 이제 그 외의 걸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비도로 이동호원에서 캡슐 배출원 분류 체계의 명칭과 통계 자료의 명칭이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개편을 해서 이제 분류 체계가 개선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햅 인벤토리 구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계속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의해서 햅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게 됐고, 한국형 화학종 자료가 구축이 됐다. 1.1이고 지금 이제 앞으로 5.4 기준으로 해서 아마 스페이시에이트는 그 질량 분류 화학종에 대해서 뭔가 기존에 있던 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하지 못된 배출원에다가 스페이시에이트에 대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도 로드맵도 이제 처음에 김혁철 연구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미리 알려주셨으면 뺐을 텐데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대 효과를 보면 이제 시스템이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1단계 로드맵에서는 이제 3개에서 2단계 로드맵에서는 이제 5개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배출량 산정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출량 산정 및 개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불확도가 큰 배출원, 누락 배출원,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배출원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계속 이어져 왔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뭐 3단계, 4단계 로드맵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이제 대기오염물 중심이라고 했을 때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고 이제 간접 온실가스까지 병행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간접 온실가스까지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또 이제 27년 이후부터는 이제 SLC에부터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로드맵에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해성 부분, 이 부분은 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가장 많이 지금 발표를 하면서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포커스를 어떻게 햅 위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해성이라고 했지만 햅이라고 했을 때 또는 VOC 화학종이라고 했을 때 포커스를 어디에 잡을 거냐, 오존에 잡을 거냐 아니면 건강에 영향에 대해서 잡을 거냐에 따라서 그 타겟으로 해야 되는 물질들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고려를 해주신다 그러면
3단계, 4단계 로드맵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정말로 편리하다. 이게 우리한테 뭔가 엄청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